안녕하십니까. 하루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컨디션이 희비가 엇갈리셨을 것 같은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말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투자를 독려해주는 분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베이징 올림픽보단 경주마. 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주마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 올림픽보다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전국체전보다는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김민수 대표의 허점을 오늘 좀 속속들이 한번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익률로 그야말로 주식 왕좌를 꿰차셨던 분입니다. 주식의 끝판왕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유안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해주셔야죠. 일단 지금 시장 보면은 네. 지수만 올랐죠. 내 건 안 오르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늘 박현상 차장님의 머리 모양을 보면 주식이 그 방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우상향이. 자,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배송 하세요? 집에서 그거 쓰세요? 예,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저도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집 앞에 하나 이렇게 박스가, 놓여 있더라고요. 예, 예. 집사람이 늘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3대장 상장 카운트다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일단 뭐 쓱닷컴부터 지금 포문을 열었고요. 네. 지금 이게 이베이코리아와 그 합병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미루고 이게 이제 지금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상장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엔젤 투자자라든지 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기업들을 키워오는데 네. 이분들한테 뭐 어느 정도 돈을 받을 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서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상장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투자자에 줘야만 투자자들도 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쓱닷컴 같은 경우 두 군데 이제 기관 투자자로부터 한 7천억 정도 돈을 네.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제 확약한 게 202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그래도 지금 뭐 나쁜 증시다라고 보기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호황이 나타나고 네. 있을 때 또 이 가치 평가를 좀 제대로 받자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상장의 대열에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올해 지금 뛰어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SSG.com,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마켓컬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오아시스 마켓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 적자 아닙니까 지금? 다 적자죠. 쿠팡 선생님을 따라서.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투자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근데 이쯤 되면은 차영주 소장님이 욱하실 줄 알았는데 욱 안 하시네요. 아니요, 저 다음 멘트 그 오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욱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또 갑자기 이거 하실 줄 알았더니 네, 오늘 되게 조용하셔서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변했나 싶기도 했는데 역시나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네. 알아서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물적 분할 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또 투자자분들의 이 아픈 마음을 네. 싹싹 긁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먼저 물적 분할 얘기를 또 욱하셔야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넘어갔다 올까요,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네. 넘어갔다 올까요? 저는 물적 분할보다는 네. 이렇게 새벽 배송이 지금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인데 쿠팡 같은 경우도 저도 그 했다가 쿠팡이 조금 뭐 안 좋은 뭐 그때 뭐 화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쿠팡 뭐 SNS에 탈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가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외부를 바꾼다라는 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강점이겠죠. 쓰던 거 쓴다 이거죠. 계속 쓰던 걸 써서 네. 이제 쓰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네.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네. 언젠가 이익을 낼 것이야라고 했는데 뭐 쿠팡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쿠팡 같은 경우 몇 차례 고비를 손정희 회장이 살려줬죠. 자금을 투여해서. 근데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한테도 그런 걸 약속을 했겠죠. 상장할 때에 그걸 엑시트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손정희 회장은 자기 지분을 팔아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죠. 쟤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EV EBITDA 뭐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표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해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예. 행복하죠. 네. 뭐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싼 걸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소비자들이 좋은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그러면 실제로 시장 동향 한번 분석하고 오죠. 이게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처음에 최근 공모주 시장 동향은요. 네. 제가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뜨겁습니다. 네. 정말로 일단 뜨겁다. 예, 뜨거운데 네.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작년에 쿠팡이 상장을 할 때 국내 그 리서치에서는 30조도 비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미국이 상장할 때 80조로 상장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켓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런데 그 이유엔 빠져요. 그러니까는 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밸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시장의 차이거든요. 네. 요즘 올해같이 금리 인상 국면의 그런 성장성 단의 주식들은 밸류를 크게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만약 상장을 한다면은 적정 공모가가 나올 거고요. 아마 공모가 밴드도 기관 투자 청약으로 좀 밴드가 좀 낮아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일단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공모주 나온 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엔솔이 이제 대부분 소고기를 한번 드시게 했죠. 엔솔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공모주가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돌아가는지를 거의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계좌만 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뭐 예. 따상이 안 가더라도 네네. 이거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니까 무조건 담는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새벽 배송 선도주자 3개 얘기를 했지만 이 셋 중에 1등만이 살아남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죠. 뭐든지 네. 1등만 살아남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다 아직까지 적자고 그러다 보니까 셋 다 똑같이 다 뭐 쿠팡스럽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일단 어폐가 있고요. 무조건 화내면 안 됩니다. 화가 꼼꼼히 나거든요. 네, 화는 밖에서 내고 들어오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SSG닷컴 네.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이마트에서 사업부가 온라인 사업부가 물적 분할했다. 네. 그래서 또 신세계몰과 합병을 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냥 지탄을 받을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적자 구조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가 앞으로 가야 될 흐름을 네.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오프라인 업체들 못 삽니다. 지금같이 온라인과 결합하고 오프라인의 또 다른 강점도 같이 가서 네.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SSG닷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SSG닷컴이 또 가장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쪽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PP 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피킹, 패킹 이 센터거든요. 네. 그럴 때 이를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네. 또 물류센터들 뭐 빌려 거기다 임대하고 거기 또 직구하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죠. 네. 근데 SSG닷컴 같은 경우는 이마트의 오프라인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마트의 오프라인에도 도움이고 이 온라인 쪽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상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밸류가 문제인데 네. 이게 지금 얘기로는 상장에서 10조 밸류 나오고 있는데 네. 이마트 시총이 지금 5조가 됩니다. 그럼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또 지난번에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네. 현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과의 특성은 많이 다르다.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은
키워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오는 쪽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연계가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마트에도 도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상장이 되면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옥석 고르기에 성공을 하는 게 또 관점일 것도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지수 편입 얘기인데요. 네. 이거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이게 세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 마켓,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머징에 들어가 있죠. 이머징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머징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자금에 주로 이제 MSCI 같은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는 변동성이 낮은데 신흥국 지수는 변동성이 더 크고 프론티어는 더더욱 더 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받자 이런 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요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이제 번번이 시도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끄러졌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환의 24시간 거래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으면. 우리가 뭐 그런 뭐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외환을 관리하기가 당국이 좀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 거죠. 원래 네. 이 관리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던 근데 이번에 지금 뭐 정권 말기인데도 네.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좀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달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번 6월 달에 리밸런싱을 시도를 또 계속한다. 뭐 네. 매년 했으니까 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이후에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일인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항상 좋은 면만 있겠습니까? 네. 나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2013년에 이스라엘이 그 신흥국의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네. 신흥국의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만 놓고 보면 네. 시장에 충격이 한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의 비중과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의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선진국 자금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는 신흥국만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고 네. 저는 선진국만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면 김민수 대표 돈은 빠져나가야죠. 네. 그리고 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네. 오히려 선진국이 되면 규모가 커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네. 그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비유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약간의 자금 유출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소장님을 디스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끝까지 다 얘기하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내가 처음에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예. 아니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내 주가도 쫙 올라가고 네. 그렇죠. 뭔가 선진국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네.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아하.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용의 대가리 안 돼요? 이제 용 선생님이시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EM 시장, 신흥 시장 쪽에서는 네. 그래도 상위권 쪽입니다. 뭐 10몇 %대 차지할 텐데 이쪽에 용의 꼬리로 가게 되면 네. 요만큼밖에 아직은 못 차지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저는 자금 유출이 나올 가능성이 소장님 얘기처럼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굳이 그렇게 가야 되나? 그래요? 그런데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중국의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비중이 아마 지금부터 뭐 한 20, 30%대까지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는 또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가는 게 낫다. 기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어허. 네. 용인데. 기분뿐인 건가? 그러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저희 그 이번에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MSCI에 이제 다음 주에 편입이 되겠죠. 편입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한종 시가총액 2위짜리가 한 종목에 편입한다 그래서 1월부터 이 난리가 났거든요. 네. 물론 미국 금리 인상 역할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뭐 연구원분들이랑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편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 기사를 보더라도 크게 세 가지 단체가 좀 리서치를 했는데 얘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어떤 종목에 빠지고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안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중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항상 중국 비중이 작아지면 전체 이머징 작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1%로 만약에 그러니까 1.6% 정도로 예상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선진국 들어가면 그러면은 어떤 식의 또 휘둘릴까?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은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이 좋으면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 버티게 할 겁니다. 아마 그때는. 그러면은 장기 투자라든지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추정 자금 자체가 장기 투자에 있는 성격들이 외국인 헤지펀드는 더 많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기를 겪을 거가 저는 조금 약간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선진 지수에 편입된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난 우려가 더 큰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선진국이다라고 하면 뭔가 진짜 우리도 이제 많이 진짜 좋아졌다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차장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수급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수급 논리가 얼만큼 무서운지가 이번에 LG엔솔이 보여줬죠. 맞아요. 그러니까 LG엔솔이 나쁘다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LG엔솔의 가치를 따지시는 분들은 아직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치가 높다 낮다 이제 경계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 움직임은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시 그런 격언이 있죠. 그 재료보다는 수급에 우선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수급 충격을 지금 더군다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한다는 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를 키워간다라고 봅니다.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 알아봤고요. 이게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만년 저평가주로 돼 있던 은행주. 요즘 계속 올라요? 예, 은행주들 좋습니다. 은행이 뭘로 돈을 많이 벌까요? 돈으로 돈 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으로 돈 버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애들러서 얘기하면 이자 수입, 예대 마진이 가장 클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KB금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대 마진에 나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행해 왔던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에 따라서 이게 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융 지주회사가 되면서 이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4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1,500개가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은행 점포가 1,500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용,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은행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이 안 되는 점포들은 철저히 없애면서 비용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여기에 이제 금융 지주회사로 가면서 밑에 이제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이익이 나머지 49%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수익이 늘어납니다. 나지만 이게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작은 변동성을 가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 은행주를 사들이는 그 주체 세력은 외국인하고 기관인 거죠? 네, 외국인이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솔직히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섹터들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 미국 입장 쪽에서는 금리 올리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해외 쪽에서도 좀 괜찮은 국가에서 은행주나 사볼까? 이런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은행주를 매매할 때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다시는 은행주를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사진들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 왜 그럴까요? 네. 그 장기 그냥 가져가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던데. 그런데 만약에 뭐 KB금융 같은 경우 주봉이나 월봉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막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올해 은행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결국 아직 그 자리네. 그냥 이런 그거예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제부터 또 바뀌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근데 은행주를 무조건 외국인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겠어. 여기 동참해야겠어라고 하는 전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항상 타이밍을 줍니다. 타이밍을 주는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도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무조건 이제 예대 차이만 보고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반대의 측면들. 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가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네. 특히 그동안에 대출을 해줬던 대표적인 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이 이자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런 부실화가 커지게 오히려 빨리 어떤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대출 금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실이 더 네. 커지게 되면은 은행은 그를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익을 규모가 이를 잡아먹게 되는 네. 상황들이죠. 그런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또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또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은행주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쯤 돼서 신고가 막 돌파할 때 네. 저희가 보통 증시에서 얘기하는 게 고가 따라잡기, 뭐 신고가 종목을 사라 위험하다 이거군요.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건 은행주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신고가 치는 종목은 성장주에서 사야죠. 네. 그 이제 사이클이 있는 종목은 그래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고요. 네. 이게 은행주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최근 1월부터 오늘 2월까지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거는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거든요. 성장주와 가치주인데 네. 그게 그 가치를 나누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근데 지금은 워낙 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성장주는 나쁜 놈이고 가치주는 좋은 주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끝단에 있는 주식이 은행주입니다. 네. 예. 지금 경험적으로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주식을 매매를 해보고 했을 때 은행주를 신고가 났을 때 잡았을 때 수익 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행주는 인플레이션 대안으로 내 포트에 꼭 있어야 될 주식으로 포함하는 거면 네. 그건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빠질 때 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은행주가 좀 더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 환원 정책이 부재하다인데 네. 어젠가요 KB금융에서 자사주소가 나오긴 예, 나왔어요. 근데 예. 그게 시총 대비는 극히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거가 일단 외국인 매수에는 촉매제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확대 정책이란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시즌에서 너무 좋은 말만 나와요. 아니 실적 좋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작년도 좋았습니다. 작년 예. 그런가요? 예,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예. 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올라가는 주식이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그렇게 좀 쏠려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제 고객인 따님이 은행 가서 은행 직원분이 은행주를 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제 와이프도 은행원인데 주식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의 뭔가 메커니즘인가? 그만큼 투자 전략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은행주를 지금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꼭 은행주가 아니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그 회의감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요즘 특히 그게 힘들어요.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제목도 경주마인데 증시 격언에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격언을 이제 네. 인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이제 성장주에는 계속 가던 놈이 가니까 네. 어차피 이게 뭐 템버거 소위 말해서 10루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고점을 뚫어줘야 되니까 이 성장주에 올라타라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챙겨라라고 본다라면 좀 어폐가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말 타십니까? 한번 타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말을 경주마 하려고. 말을 아무도 안 잡아주는데 정말 이 말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데 그냥 혼자 덥석 타서 말이 막 달려가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하.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인즉슨 말이 가다가 갑자기 딱 섰을 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으려면 고가를 따라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한편으로 네, 보면 그래야 네. 이게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 멈추면 예. 손절하든지 예. 이런 어떤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장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예. 그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스스로 내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저는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좀 예. 뭔가 트레이딩이 좀 되신 예. 분들이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 이슈를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셀코리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3종가를 팔아치웠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더군다나 2월 들어서 더 그 기세가 극성을 좀 부리고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 돼 있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유동성에서 테이퍼링에 이제 들어가고 대차표 축소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각종 국가들이 또 다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로테이션도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투자를 이끌고 가야 되느냐? 뭐 한국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뭐 아까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땐 한국은 그냥 신흥국 지수에 있습니다. 우리 신흥국 지수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저기 지금 이제 나라들 성장하려는 나라들 나라들 말씀드릴까요? 네. 인도, 네. 브라질. 지금 뭐 오미크론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신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전체적인 펀드 매니저가 바라볼 때는 답 없는 나라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우리나라 자금 유출도 그런 답 없는 나라들하고 섞여 있는데 그나마 돈을 빼기가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 외국인들이 주로 팔고 있는 게 뭐예요? 일단 1월 초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금액으로 엔소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엔소를 예. 제일 많이 팔았어요. 물론 수익 내고 팔았겠죠. 네. 그 다음에 판 종목이 카카오, 카카오. 네,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뱅크 순이거든요. 그럼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조금 돌리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급 부담 물량이 있었던 종목들이랑 혹은 금리 인상기 때 어려운 주식이 좀 플랫폼 주식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좀 팔고 있고 엔솔이 들어오니까는 또 삼성 SDI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누가 받았어요? 요거는 엔솔은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기관이 다 받았어요? 3조 이상 받아갔고요. 예. 이게 오늘 제가 시장 수급을 보면서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1조 4,5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을 2조 4,800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을 엄청 팔았네요. 코스닥을 더 많이 팔았고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았어요? 코스닥 판 거는? 코스닥은 개인이 받았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느낌이 오실 텐데 네.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겁니다. 네. 기관들이 엔솔 3조 산 거는 로직에 의해서 받은 거죠.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그거는 좀 빼고 어차피 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거. 예, 그 다음에 사는 거는 이제 KT, SK 이노베이션 이런 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흔들릴 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저기 오늘 장 끝나고 저희 직원들이 이랬습니다. 장이 거래소는 3포인트 플러스였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1.6%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게임주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은 네. 결국 오늘 외국인은 코리아 주식을 8,300억을 샀습니다. 아까 1월부터 2월까지 1조 4,500억인데 오늘 8,000억 산 거면은요. 사타 팔았다 핫대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오늘은 뭘 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그런 유를 샀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쪽을 샀군요. 오늘 그다음에 SK, 예. 은행 뭐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2,200억, 삼성전자 2,200억, LG화학 800억, KB군 600억. 근데 이걸 사는 동안 개인은 코스닥에서 그냥 성장주로 얘기되는 이런 것들을 막 받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또 재밌는 게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엔솔을 샀습니다. 그래요? 예. 엔솔 떨어졌잖아. 오늘 빠졌죠. 맞았죠. 예, 이게 작년 8월부터 약간의 학습 효과예요.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밸류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섰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있었고 상장하고 이틀째 빠져다마자 그때부터 한 3일 연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죠. 막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장이랑 저번에 방송할 때 CAT랑 밸류 비교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밸류 비교해도 좀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120조인데 밸류가.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다음 주까지 네. 혹은 길게는 3월 10일 코스피 200 편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정이 있는데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는. 예. 기계적으로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른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물량이 풀립니다. 15일, 네. 한 달, 3개월, 6개월. 음. 그러면은 카뱅이 풀리면서 또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내가 단기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매수하고 예. 근데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은 팔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예. 네이버도 지금 개인이 받아내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올랐는데 네. 최근에 빠질 때는 개인이 다 받아갔어요. 개인이 받았어요. 예, 예. 그 지금 위메이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주에서. 예, 예. 그건 지금 어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개인의 비중, 기관의 비중 이런 건 어때요? 오늘 기준으로 개인들이 다 받아갔고요. 외인 위메이드 기관 개인이 다 받았어요? 네, 외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 네. 또 시장 전반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가 네. 외국인이다 생각해도 한국 증시가 싸냐 지금 비싸냐를 논할 때 음. 일단 그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네. 지금 같은 경우 LG에너지 솔루션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PR 100몇조, 네. 120조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음. 그게 시가총액 2위로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시총을 보게 되면 2,800조, 2,900조. 네. 그 중에서 120조짜리가 들어와서 거의 이제 3,000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시총 2위로 들어오면서 PR 100배짜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한국의 총 PR을 다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PR 10배가 안 되느니라고 할 수 있는 네. 흐름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왜곡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에 있는 종목들 뭐 작은 종목들 보는 게 아니라 네. 큰 그림을 봤을 때 한국을 계속 뭐 지금부터 사 말어라고 딱 봤을 때 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밸류인데 굳이 왜 여기서 우리가 사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물도 있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또 이런 과정 쪽에서 좀 비었다 싶으니까 네. 들어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오늘 또 약간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쪽에서 지금 웨스턴 디지털하고 네. 키옥시아가 지금 생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게 현상이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재료 공장하는 데서 네. 오염 물질 때문에 이거 공급을 못 한다고 하게 네. 되면 이게 기존에 알려지기로 저희가 한 8%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서 딱 셧다운돼서 네. 못 나왔을 때보다 적게는 3배, 5배 정도 많은 네. 규모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낸드 플래시 쪽은 호재 아닐까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빠르게 13만 원대까지 움직였는데 네. 이런 쪽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장기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낸드 플래시 특히 SSD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앞으로 어떤 쪽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AI, 네. 딥러닝 이럴 때 보통 리드를 많이 할 때 이런 SSD는 꼭 들어가서 네. 과거 이제 HDD가 지금 전혀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쪽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특히 구조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는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어 이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는 건 또 계속 사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종목은 계속 매도로 가는 거고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 종목은 계속 이들이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큰 작용을 할 것 여기서 같거든요. 필요한 게 역발상 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는 그렇게 주가 흐름이 견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호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지 못했던 이유는 네. 이것도 수급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운영하는 자산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운영하는 특히 더군다나 요즘 같은 기관에서는 펀드 요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시총 2위를 끼워 넣어야 되면 뭔가를 팔아야죠. 네. 뭔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NG 엔소를 넣기 위해서 2차전지를 파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시총이기 때문에 시총을 해서 엑셀을 소팅해가지고 그대로 팔아내는 기관도 네. 있을 거고 아니면 굵직굵직한 걸 가지고 그냥 덜어낸 거예요.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를 덜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으로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이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개인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LG 엔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나왔던 것들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은행주 같은 경우 제가 1월 달에 계속 말씀드릴 때도 별로 이렇게 제가 은행주 갖고 이렇게 토론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시장 관심이 이제 뜨거워졌다라는 거 네. 보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행복한 거지 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아하. 조금 어렵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의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금리도 인상되고 물가도 있고 뭐 지금 전쟁이 나네 마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항상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국내 증시 특히 얘기할 때 LG 엔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2월 14일 날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이 되고요. 네.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네. ETF의 ETF 편입이 네. 조금씩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요 사이까지가 일단 이 수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맞이할 때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월 10일까지? 3월 10일 정도면 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4월 29일 날부터 이쪽에 좀 글로벌 리튬 지수라는 ETF가 있긴 있는데 네, 네. 요거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크진 않고요. 요게 규모가 이게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2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2조가 말이 2조인데요. 네. 이 2조만 왔다 갔다 하면 시장 충격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사는 거처럼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이 미리 선으로 팔고 그 전에 파는 그 전에 이제 매도한다는 게 중요한 네. 겁니다. 지금 최근에 카뱅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뱅이 강력하게 최근 오르는 날은요. 6개월 락업이 다 끝나는 날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분들은 락업 끝나면 그때부터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굉장히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대로 움직였어요. 네. 그 이게 공매도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네. 때려놓는 거가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때 때려놓고서 물량이 들어오니까 때리는 거는요. 네.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지 때려놓거든요. 물량이 안 들어오면 매수 수급이 안 들어오면 네. 환매수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게 지수가 확 들어오게 되니까는 약간의 일종의 그게 공매도 기법이라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이 부쩍 요즘 공매도 하죠. 특히 타켓이 된 게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셀트리온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무리 실적 관련된 쪽에서 물론 회계적인 이슈도 보다 보니까 뭐 좀 특이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이 안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가 그대로 나오면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셀트리온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올라온다 싶으면 계속 공매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네. 그만큼 또 유동성도 풍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전략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3월 달에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동안에 같이 나왔던 뭐 제약바이오제 위축도 네. 같이 어떤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일정 관련된 쪽을 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장을 보면요, 그 개인들이 담고 있는 성장주에서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담고 있는 가치주에서는 계속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게 그 심리가 네. 주식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기둥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가 들어가고 심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리 관리라는 것들은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심리가 투자를 망치는 대표적인 게 물타기입니다. 아, 물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정말 몇 번 네. 농담삼아 유튜브 나가가지고 물타기를 하라는 투자의 대가가 있느냐 그러면 제보를 달라. 제가 읽은 책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도 투자의 대가들이 물타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위 말해서 불타기라 피라미딩. 그러니까 아, 더 주고 사는 거. 올라갈 때 더. 그건 이제 내가 본 방향과 맞기 때문에 더 주고 산다라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피라미딩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을 자책하죠. 야, 이 바보야. 밑에서 몰빵을 찍지 왜 이걸 분할 매수하냐. 네. 이런 거고 물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샀다가 좀 떨어지면
평균 단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산 원금만 네, 오면 네, 초기만 네. 원금만 반출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 판단과 시장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한 거죠. 아.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네.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건데 시장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니 저는 지금 3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여기서 사서 물타기해서 지금 조금 낮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전은 조금 제가 예외로 치고, 아, 그래요? 삼전은 네. 좀 예외로 치는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아. 지금 이제 이게 계속 바뀌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얘기하면 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올해 이제 카카오 또 2개의 회사를 상장하죠. 제가 농담하는 게 나중에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도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면 네. 분식점도 쪼개가지고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 네. 뭐 지금 하는데 카카오 플랫폼을 계속해서 쓸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카카오 플랫폼을 써요. 쓰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메타라는 것도 플랫폼 업체가 메타로 변경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인구가 또 감소 추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뭐 이런 것들 줄어들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변함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내가 처음에 샀던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싫은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개인하고 외인 기관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늘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일단 선호하는 주식의 형태가 매우 다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경험적으로 조금 빠르고 네. 그러니까 단기간의 승부를 보고 아, 싶어하는 조급하죠, 조급. 예, 그런 단기간 승부. 예, 예. 조급하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삽니다. 천천히. 그리고 물량이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종목들에 갑자기 이제 외국인 매도 수급이 잡힐 때 좀 예. 노이즈라든지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대표님들 다 아시다시피 CFD일 겁니다. 아마 종목들이. 예. CFD가 장외 파생 상품 거래라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께서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계 증권사에 빌려서 자금 가지고 매매하는 걸 CFD라고 그러고요. 네. 웬만한 성장주들이 네. 갑자기 부러질 때 증권가의 소식이 들리는 거는 CFD에서 손절매 나갔다.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이 과연 외국인들이 손절 쳐서 나간 건가? 네. 아니면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가 결국 장이 부러지면서 그 종목들을 소위 그게 신용 반대매매일 수가 있거든요. 증거금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털리는 건가? 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삼점류라든지 KB금융 같은 은행,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그렇게 포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목군을 나눠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의 바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 내가 사서 싹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것에 아까도 보니까 코스닥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장주 가치주 꼭 그렇게 나눠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요즘에는 일단- 이게 뭐 좀 헷갈리긴 해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어차피 싼 종목은 모멘텀 생기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저평가인데 성장까지 같이 맞춘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대박주죠. 네, 무슨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거 따질 네. 게 아니라, 근데 거기다가 싸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부과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 성장주다. 그러나 즉 과거에 높은,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높은 네. 밸류에이션을 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할인율을 줄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성장주가 꺾이는 관점, 네. 이것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거보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봐서 저 회사 한 해 수익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를 본다고 네. 해도 나와 봐야 뭐 적자에서 간당간당하게 흑자 나오는 구조인데 네. 지금 시총 보게 되면은 뭐 10조대로 가 있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약간 버블에 가까운 거죠. 그거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가치주나 성장주나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싼 종목들은 또 시장에 널려 있죠. 뭐 지금 항상 뭐 PBR 0.5배, 네. 뭐 PER 5배, 그래도 못 가는 거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그냥 얘는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싼 종목인 그냥 원래 얘는 쌌어라고 네. 하는데, 싼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보다 더 싸질 정도로 성장에 대한 개념이 붙어지긴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저평가 종목에서 네. 탈피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그래프를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신데 그래프를 보면은 고점이 있고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담아볼까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가냔 말이죠. 일단 그게 실적 베이스는 베이스로 바닥 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실전 매매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잡힙니다. 바닥은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잡히는 게 그 작년에 시장이 재작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다가 올라올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매매 전략이 수급 빈집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때렸던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수급 빈집을 찾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말만 잘하지 그런 거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요 바닥 빠지다가요 기관들 외국인 쌍끌에 들어올 때 네. 그때 한번 그 나왔었던 보고서라든지 음. 그쪽 업종 센티가 변화한지를 확인하고 해도 늦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단순하게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건 저는 못 봤어요. 네. 빨리 빠졌으니까 적어도 2번 정도는 쌍바닥이라 그러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바닥을 보인 다음에 올라갔는데 네. 그것들이 어렵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그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네. 횡보하는 시간도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횡보할 땐 오르는 다른 종목들이 보입니다. 네.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답답할 때 팔고 또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2번, 3번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럼 아까 서두에 다시 돌아가서 그 업종, 그러니까 그 종목만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 업종이 안 좋아져서 빠진 건데 그 업종을 돌릴 만한 센티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공급 현상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트리거가 보인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이 잘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뭔가 뉴스단이 있을 때 네. 그때 메이저들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높거든요. 네. 바닥 대비해서. 근데 그게 더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꺾여 있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물타더라도 지금 낫습니다. 자동차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자동차가 있어요. 예. 제가 타는 차 말고 주식이요. 이거 사신 방송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가 우리나라만 있나요? 아, 그렇지 자동차 많이 만들고. 다른 나라들도 다 살아났고요. 네.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혈안이 돼서 팔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라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는 재화의 또 특성이 네. 이게 지금 저는 그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자동차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하나 꽂히면 네. 이게 1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벤츠 상위 클래스는 1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1년 기다리시잖아요. 벤츠 상위 클래스를 1년 기다리는 분이 기다려요. BMW 가시는 분은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그런 걸 알 거예요. 내가 하나 딱 꽂히면 그 차를 사려면 3개월, 6개월 기다려줘요. 아. 그렇다. 지금 뭐 제네시스 사려는 분이 제네시스가 안 나온다 K9으로 가시는 분은 극소수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있기 때문에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랑 경쟁해서 좀 이겨줘야 된다. 그럼 자동차 좀 기다려 볼까요?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할 뭐 네. 그거는 아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저기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예. 반도체주가 지금 미국도 쫙 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좋게 가잖아요, 네. 지금.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쪽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반도체 강국이야라고 하는 이미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잘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이클 그대로 쫓아갈 거니까 거기서 따라서 투자만 하면 잘하면 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사이클 흐름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겠죠. 네. 근데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투자의 가장 큰 첫째는 앞서 잠깐 제가 낸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낸드 쪽에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낸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하나의 저장 쪽이 낸드 플래시죠. 근데 이쪽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이 V낸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낸드를 위쪽으로 쭉 쌓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강점을 그대로 갖고 가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인텔의 강점이 뭐였냐면 QL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쿼드가 같은 공간 안에 얼만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잘 적체를 시켜서 데이터를 잘 뽑아내느냐. 이게 가장 인텔이 잘했던 쪽이었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받아가는 구조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V낸드라고 하는 삼성 쪽이 거의 위주로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쪽이 이제 막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은 또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의 D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확장시킨다라고 되면 지금부터는 누가 더 좋을까요? 네, SK하이닉스가 훨씬 네. 더 저는 근데 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난 12월에 저 삼전 산 게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못 팔았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타기를 좀 해서 그 밑으로 낮췄다면 지금도 기다리는 게 좋은지 시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차장님? 일단 박스권 상단이 8만 원이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으면은 그거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지금 예. 기다리시면 되는데 네, 다른 것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작년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초에 굉장히 좋다. 뭐 빅사이클이다. 그래서 막 흥분을 시켜놓더니 여름쯤 되니까 피크아웃이다. 그리고 또 가을쯤 되니까 다시 또 좋아진다. 네. 뭐 이렇게 진짜 애널리스트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게 극과 극을 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좀 제발 네.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일괄되게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클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것 같고 저희가 그걸 노달 수 없습니다. 그 사이클 누가 예측을 합니까? 예측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비메모리 쪽은 네. 어차피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다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수익성 관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수익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 SK하이닉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네. 올해 SK하이닉스 전 주요하게 보는 게 그 SK의 인적 분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이 저는 자, 틀이 걸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두 분이 집에 가시면서 다투셔야 될 예, 거고요. 오늘 경주마는 여기까지 예. 달려야 되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 저희 경주마가 달릴 수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